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쳤다. 내 아내가 매달 주던 내 용돈 80만 원을 끊어버렸어.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정법원 앞. 지원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 박민준이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유라야, 다 해결됐어. 서류 받았어. 박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너무 잘 됐다. 지금 바로 갈게. 지원은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한 편의 부조리한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의 환호 속에서 그렇게 막을 내렸다. 박민준이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지원아, 이제 각자 잘 살자. 지원은 담담하게 웃었다. 그래, 넌 아주 잘 살게 될 거야. 그녀는 뒤돌아 떠났고 박민준은 그 자리에 남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오후 3시, 지원은 사무실에 앉아 침착하게 은행 PB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 모든 자동이체 서비스를 취소해 주세요. 박 여사님 생활비와 박시우 교육비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요. 강 상무님 확실하신가요? 이 이체는 3년 동안 유지되었는데요. 확실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물처럼 평온했다. 오늘부터 전부 중단해 주세요. 같은 시각 박민주는 집에서 최유라 그리고 아들 박시우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고 있었다. 아빠, 엄마는 왜 집에 안 와요? 8살 박시우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시우야, 착하지? 이제 유라 이모가 내 새엄마야. 박민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최유라는 박민준의 품에 달콤하게 기댔다. 이제 우리 진짜 한 가족이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3년 전 지원이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었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내 연금은 고작 월 50만 원 남짓이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걸로는 정말 못 살아. 시어머니는 낡은 소파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다. 당시 박민준의 월급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면 어머니에게 추가로 용돈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고 그날 밤 박민준에게 말했다. 어머니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리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박민주는 감격해서 그녀를 껴안았다.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내가 평생 잘할게. 그때의 지원은 그의 말을 믿었다. 이 가정의 따뜻함을 믿었다. 그때부터 매달 15일이면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정확히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쪼들리던 생활을 하던 노부인은 생활이 넉넉해지자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고 각종 노인단체 관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네에서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 매달 나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준다니까.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다. 이웃들은 부러워했다. 아드님이 정말 능력이 좋네요. 어머님께 그렇게 큰 돈을 드리고 시어머니는 그 돈이 지원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녀 마음속에서 며느리의 돈은 곧 아들의 돈이었다. 그리고 지원도 그 말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8살 박시우도 지원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랐다. 피아노 레슨, 영어 학원, 수영 강습, 바둑 교실, 지원은 아들을 위해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매달 시우의 각종 학원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다. 엄마, 나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 찾아줄게. 지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바이올린 1일, 개인 교습은 1시간에 8만 원, 한 달이면 64만 원이었다.
박민주는 가끔 걱정스럽게 말했다. 애한테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교육비는 아끼면 안 돼. 시우는 나중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니까. 지원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가정의 모든 추가 비용을 묵묵히 감당했지만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다. 외부에서 보기에 박민주는 효심 깊은 아들이자 좋은 아버지였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가정도 행복한 남자였다. 오직 지원만이 이 가정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무엇이 버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 가정을, 이 남자를,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6개월 전 그녀가 우연히 박민준의 휴대폰에서 최유라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야, 이혼만 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그 여자 그렇게 기가 센데 정말 헤어질 수 있겠어? 걱정 마. 돈 좀 버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자 없어도 나 잘 살아.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지원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그저 돈 좀 버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지원은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 가정의 재정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준 생활비는 총 600만 원, 아들의 교육에 투자한 돈은 총 200만 원, 집 인테리어, 가구, 가전제품은 거의 다 그녀가 돈을 내서 산 것들이었다. 심지어 박민준이 몰고 다니는 그 차도 그녀가 대출받아 산 것이었다. 매달 할부금 32만 원이 나갔다. 이 가정의 총 지출 중 그녀가 부담한 비율은 75%에 달했다. 박민주는 매달 주택담보대출금을 내는 것 외에는 다른 지출이 거의 없었다. 그는 아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수강료가 얼마인지조차 몰랐고 어머니가 드시는 건강보조식품이 무슨 브랜드인지도 몰랐다. 그는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그녀를 배신하는 동시에 그녀가 돈 좀 버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원은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의 소중함을 절대 모른다는 것을. 지원은 결혼 초 박민준이 얼마나 자상했는지를 기억했다. 그들은 대학 동기로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다. 그때의 박민준은 그녀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렸고 그녀가 아플 때는 밤새 뜬 눈으로 간호했다. 지원아,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당신을 만난 거야. 신혼 첫날 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지원은 진심으로 믿었고 온 마음을 다해 이 가정에 헌신했다. 그녀는 증권사에서 일했고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성실함 덕분에 금세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월급은 초봉 500만 원에서 현재 일 200만 원으로 올랐고 연말 보너스와 투자 수익을 합치면 연봉은 2억 원이 넘었다. 반면 박민주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의 평범한 직원으로 일은 안정적이었지만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지난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원은 그가 돈을 적게 번다고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정의 주된 경제적 책임을 자처했다.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 그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임신 기간에도 지원은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일을 계속했다. 시우를 낳은 후에는 겨우 3개월의 출산 휴가만 쓰고 업무에 복귀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회의하고 협상하며 밤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를 돌봤다. 그녀는 스스로를 연구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때만 해도 박민주는 고맙다는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점점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당연한 일이 되어갔다. 그는 지원이 너무 바빠서 자신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집에 와서도 업무 이메일을 처리하는 그녀에게 마음속에 일밖에 없고 가정은 없다고 말했다. 밖에서 너무 강한 척해서 친구들 앞에서 남자의 체면을 깎는다고 불평했다. 제발 좀 그렇게 강하게 굴지 마. 가끔은 남자 체면도 좀 세워줘야지. 그가 투덜거렸다.
내가 어떻게 강하게 굴었다는 거야. 난 그냥 내 일에 충실했을 뿐이야. 다른 여자들 좀 봐. 밖에서는 다들 하늘하늘하고 사랑스럽잖아. 근데 당신은 뭐 남자보다 더 남자 같아. 이런 말다툼이 점점 잦아졌다. 지원은 스스로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박민준의 의견을 더 많이 묻고 그의 능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그들의 관계를 호전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박민준을 더욱 당연하게 만들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다. 박민준은 안절부절 못했다. 이렇게 큰 돈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 지원은 두말 없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말했다. 일단 치료부터 하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퇴원 후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이 효자라며 아들이 돈을 내서 병을 고쳤다고 자랑했다. 지원은 그 말을 들었지만 바로잡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바로 그때부터 그녀는 매달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박민주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빚이 많아. 한 가족인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다. 너무 쉽게 얻으면 소중함을 모른다. 박민주는 점차 아내의 헌신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녀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고마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충분히 부드럽지 않다고, 낭만적이지 않다고, 너무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불평했다. 그리고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즐겼다. 부인께서 정말 능력이 좋으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럭저럭요. 제가 집안일을 잘 돌봐주니까 저 사람이 밖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지원은 몇 번 그런 말을 들었고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사소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6개월 전 그 대화 기록을 보기 전까지는 그 여자는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집에서 아주 왕노릇이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솔직히 그 여자. 돈 빼면 뭐가 있어. 성격도 별로고 외모도 그저 그렇고 맨날 인상만 쓰고 있잖아. 유라야, 넌 모를 거야. 그 여자랑 같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내가 모든 면에서 그 여자보다 못한 것 같아. 역시 네가 최고야. 부드럽고 다정하고 나한테 부담도 안 주고. 그 말들을 본 순간 지원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 남자의 눈에 자신의 모든 헌신은 죄목이 되어 있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은 돈 많이 번다고 왕노릇하는 것이 되었고, 가정을 위해 애쓴 것은 성격 더럽고 인상 쓰는 것이 되었으며,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것은 오히려 그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었다. 그 순간 지원은 전례 없는 슬픔을 느꼈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이토록 철저한 몰이해와 소중함을 모르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몰래 본 흔적을 조용히 지우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이혼 과정은 지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박민주는 매우 조급해 보였다. 재산 분할은 그냥 법대로 하자. 나도 당신한테 많은 거 안 바랄게. 박민주는 대범한 척 연기했다. 지원은 그의 연기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집은 당신이 갖고 아이도 당신이 키워. 박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애는 안 키울 거야? 당신 능력 좋잖아. 애 하나 키우는 거 문제 없겠지. 지원이 평온하게 말했다. 박민주는 망설였다. 그래도 아이는 당신이랑 있는 게 내가 남자 혼자서 애 키우기는 좀 불편하잖아. 그건 안 되지. 나 혼자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면 너무 힘들어. 지원은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결국 조정관의 권유에 따라 아이의 양육권은 박민준에게 돌아갔고
지원은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명할 때 박민준의 손은 흥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다. 박민준 씨, 정말 이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시우가 엄마랑 떨어지면 많이 슬퍼할 텐데요. 조정관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네, 결정했습니다. 저희 둘 다 충분히 생각했어요. 박민준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지원은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 남자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드는 돈이 고작 매일 먹고 마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교육비가 얼마나 밑빠진 독인지 알지 못했다. 피아노 레슨 월 60만 원, 영어 학원 월 40만 원, 수영 강습 월 15만 원, 바둑 교실 월 10만 원, 그리고 곧 시작할 바이올린 레슨 월 64만 원까지. 이 학원비만 해도 매달 189만 원이었다. 아이의 옷, 신발, 학용품, 생활용품 등 돈 들어갈 곳은 끝이 없었다. 한 달 동안 박시우에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박민준의 월급은 고작 300만 원, 주택담보대출금 120만 원을 빼고 나면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했다. 이전에는 이 모든 돈을 지원이 냈기 때문에 박민준은 이 계산을 제대로 해본 적조차 없었다. 그는 지원이 매달 주는 양육비 50만 원만 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봐, 매달 50만 원밖에 안 주잖아.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애 하나 키우는 건 껌이지. 그는 최유라에게 그렇게 말했다. 최유라도 그렇게 생각했다. 50만 원으로 뭘 하겠어. 그냥 성의 표시 정도겠지. 지원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교훈은 직접 겪어봐야만 뼈저리게 느끼는 법이다. 이혼 당일 오후, 지원은 모든 자동이체 해지 수속을 마쳤다. 시어머니의 매달 100만 원 생활비가 끊겼다. 박시우의 교육비 통장 입금이 끊겼다. 원래 박민준이 몰던 차의 월 할부금도 끊겼다. 그녀는 각 학원에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비용은 아이 아버지에게 직접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원 어머님, 시우 피아노 레슨 다음 달 수강료가 아직 미납되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앞으로는 아이 아버지인 박민준 씨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영어 학원에서도 전화가 왔다. 시우 어머님, 다음 분기 수강료 납부. 저는 더 이상 시우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세요. 잇따른 전화의 지원은 똑같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 전화들이 곧 박민준에게로 향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었다. 퇴근 후 새로 얻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원은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일이 너무 바쁘다고 잔소리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녀에게 성격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시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왜 집에 안 와? 보고 싶어. 아들의 애뜬 목소리를 듣자 지원의 마음이 약해졌다. 시우야, 착하지.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살아.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그럼 언제 다시 와? 시우, 씩씩하게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엄마가 자주 보러 갈게. 전화를 끊고 지원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일들은 박민준이 직접 겪어봐야만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이가 잠시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소중함을 모르는 남자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졌던 것의 귀함을 깨닫는 법이다. 이혼 다음 날, 박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유라를 집으로 들였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박민준은 최유라를 껴안으며 행복에 겨운 얼굴로 말했다. 최유라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으며 가구와 가전제품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녀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됐다. 민준 씨의 전 부인 안목이 꽤 좋았나 봐. 집 인테리어가 아주 품격 있네. 최유라가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고른 곳인데 안 좋을 리가 있나. 박민주는 집을 꾸민 것이 모두 지원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시우는 새로 온 엄마가 낯선 듯 계속해서 구석으로 숨었다. 시우야, 유라 엄마라고 불러야지. 박민준이 재촉했다. 진짜 엄마가 좋아. 가짜 엄마 싫어. 시우가 고집을 부렸다. 최유라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달랬다. 시우야, 이모가 잘해줄게. 싫어. 우리 엄마가 좋아.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박민주는 짜증이 났다. 울긴 왜 울어. 내 엄마는 널 버렸어. 이제 유라 이모가 내 엄마야. 그 말에 시우는 더 크게 울었다. 최유라도 난처해졌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번거로울 줄은 몰랐다. 됐어. 그냥 천천히 적응하게 둬.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다. 먼저 피아노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민준, 아버님, 시우 이번 달 피아노 레슨비 6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박민준은 멍해졌다. 네? 피아노 레슨비가 60만 원이라고요? 네. 저희는 일일 개인 지도라서요. 한 타임에 7만 5천 원, 한 달에 8번 수업입니다. 전화를 끊고 박민주는 망연자실했다. 아들의 피아노 레슨이 그렇게 비쌀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곧이어 영어 학원에서도 전화가 왔다. 박민준 아버님, 시우 다음 분기 영어 수업료는 120만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만 원이요. 완전 날강도 아니에요? 박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버님, 이건 원어민 11 수업이라서요. 이전에는 계속 지원 어머님께서 납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수영 코치, 바둑 선생님, 바이올린 선생님, 잇따른 전화에 박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각종 학원비만 합쳐도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됐다. 이건 아이의 일상적인 지출은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민준 씨, 애한테 학원을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최유라도 겁을 먹었다. 나도 몰랐어. 예전에는 다 지원이가 알아서 했거든. 박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서랍을 다 뒤져서 이전 납부 기록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지원이 모든 재정 관련 서류를 가져가 버린 것이다. 일단 몇 개는 그만두게 하는 게 어때? 최유라가 제안했다. 안 돼. 시우가 싫어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박민주는 난감해했다. 하지만 200만 원에 가까운 학원비는 그의 2달치 월급에 육박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그는 그만한 돈을 낼 여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 어떻게? 전 부인이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 준다며 최유라가 말했다. 50만 원으로 뭘 해? 피아노 레슨비 하나만 해도 60만 원인데. 박민주는 울상을 지었다. 그때 시어머니도 집에 왔다. 그녀는 매우 초조해 보였다. 민준아, 내 용돈이 왜 아직 안 들어왔니? 보통 15일이면 들어왔는데 오늘이 벌써 17일이잖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무슨 용돈이요? 최유라가 의아한 듯 물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지원이 걔가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 용돈 줬잖아. 이번 달은 왜 아직이야? 최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00만 원이요? 매달 100만 원을요? 그래, 3년 동안 줬어.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준 씨,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최유라가 고개를 돌려 박민준을 쏘아보았다. 박민준은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이혼했으니까 이제 안 줄 거라고 생각했지. 생각했다고? 당신 도대체 알아?
당신 전 부인이 매달 당신 집에 얼마를 썼는지 알고 있냐고 최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정말로 그 돈을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지원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고 그는 그저 누리기만 했다. 이제 지원이 떠나고 나니 그는 자신이 이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당장 지원이한테 전화해. 용돈 얘기 물어봐. 시어머니가 재촉했다. 박민주는 억지로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엄마 용돈 말인데. 우린 이혼했어요. 내가 당신 어머니께 계속 용돈을 드릴 의무는 없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익숙해지셨단 말이야. 박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지원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박민주는 전화기를 쥔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지원 없는 삶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박민준의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각종 고지서가 눈송이처럼 날아들었다. 박시우의 피아노 선생님은 수업을 중단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수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영어 학원에서는 독촉장을 보내왔다. 이번 주 내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이 취소됩니다. 수영 코치도 물었다. 시우가 이번 달에는 왜 수업에 안 오나요? 이런 독촉에 박민주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탈탈 털어보았다. 주택담보대출금 120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빼고 나니 남은 돈은 100만 원 뿐이었다. 이 돈으로는 피아노 레슨비도 감당할 수 없었다. 민준 씨, 우리 돈 계산 좀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아. 최유라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꼽으며 박민준에게 계산해 주었다. 당신 월급 300만 원, 아파트 대출 120만 원, 우리 둘 생활비 최소 80만 원. 이것만 해도 200만 원이야. 당신 어머니 용돈 100만 원, 애 학원비 약 200만 원. 합치면 500만 원이야.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한테 말해봐. 박민주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 지출이 큰 줄 몰랐어. 몰랐다고? 당신 전 부인이 당신 어머니께 돈 드리고 애한테 돈 쓰는 거 당신은 하나도 몰랐어? 최유라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다. 집에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쓰는 줄은 몰랐지. 박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잘했다고? 박민준 씨, 당신 전 부인은 한 달에 당신 집에 300만 원 이상을 썼어. 300만 원. 당신 월급보다도 많다고. 최유라는 결국 폭발했다. 박민주는 욕을 먹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지원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았다. 그때 박시우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아빠,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선생님이 돈 안 내면 못 온다고 했어. 시우야, 착하지? 아빠가 지금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박민주는 울상을 지으며 아이를 달랬다. 방법 생각하지 마. 나 학원 갈 거야. 엄마 보고 싶어. 시우가 울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우는 아이를 보며 더욱 짜증이 났다. 이 애는 왜 이렇게 다루기 힘들어? 유라야, 화 좀 풀어. 시우는 아직 어리잖아. 박민주는 양쪽에서 난처했다. 어리다고? 어리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학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워도 되는 거야? 박민준 씨, 당신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아? 최유라는 영업회사에 다니며 월급이 250만 원 남짓이었다. 그녀가 보기에 아이에게 200만 원 넘게 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일단 학원 몇 개는 그만두게 하자.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싫어. 시우가 큰 소리로 울었다. 나 학원 그만두기 싫어. 엄마 찾아갈 거야. 아이의 울음소리에 집안은 온통 억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이걸 어쩌면 좋아. 내 친구들은 내가 밥 산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봐. 어머니, 일단 좀 참으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박민주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뭘 참아?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참으라는 거야. 시어머니도 기분이 상했다. 집안은 다툼, 울음, 불평 소리로 가득 찼다. 박민주는 거의 무너질 것 같았다. 예전에 지원이 있을 때는 가끔 갈등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압박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지원은 마치 거대한 우산처럼 이 집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어리석게도 그 우산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밤이 깊었다. 박민주는 홀방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최유라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기 전에 한마디 던졌다. 박민준 씨, 똑똑히 들어. 나는 당신애랑 당신 엄마 부양할 의무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박시우도 울다 지쳐 잠들었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박민주는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원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박민준이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민준아, 방금 은행 가서 통장 확인했는데 정말 돈이 없더라.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은행 카드와 조회 명세서가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계좌 잔액십이 478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이것저것 사면서 사는데 익숙해졌는데 이제 갑자기 없어지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박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손을 뻗어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고객님, 1234 카드의 이번 달 청구 금액은 284,700원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이어 또 다른 문자가 왔다. 고객님의 자동차 할부금 이번 달 상환액은 320영원입니다. 계좌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독촉 문자에 박민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그제야 생각났다. 자동차 할부금도 지원이 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지원이 자동이체를 끊었으니 이 모든 빚은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어머니 용돈, 아이 교육비,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매달 최소 450만 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의 월급은 고작 300만 원, 지원이 주는 양육비 50만 원을 더해도 350만 원 뿐이었다. 여전히 100만 원의 구멍이 있었다. 박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마침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내일 얘기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박민준 씨, 우린 이혼했어요. 당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의무 저한테는 없어요. 지원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끊어진 전화 소리를 들으며 박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민준아, 어떻게 좀 해봐. 그 100만 원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바로 그때 거실 불이 갑자기 켜졌다. 잠옷 차림에 최유라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분명 시끄러워서 깬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우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이 밤중에 잠 좀 잡시다. 최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유라야, 네가 한마디만 해줘. 민준이한테 지원이한테 전화해서 내 용돈 다시 받아달라고 해줘. 최유라는 비웃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원 씨는 이제 전 부인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께 용돈을 드려요? 하지만 3년이나 줬잖아. 시어머니가 억울한 듯 말했다. 그건 예전 일이고 지금은 달라요. 최유라가 가차없이 말했다. 박민주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우는 어머니, 냉담한 최유라, 그리고 집안 가득한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았다. 이 순간 그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단지 아내 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가정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해주던 여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박민주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밤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지원이 언젠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래, 넌 아주 잘 살게 될 거야. 이제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마침내 이해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시우의 바둑 선생님이 보낸 카톡이었다. 아버님, 시우가 3일째 수업에 안 왔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 메시지를 보고 박민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돌아서서 시어머니와 최유라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완전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박민주는 최유라가 몰래 그의 지갑을 뒤지며 그 안에 남은 몇십만 원의 현금을 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유라는 들켰지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돈이 얼마나 남았나 보는 거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 돈은 시우 생활용품 사줘야 해서 남겨둬야 해. 박민준이 지갑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 박민준 씨, 솔직하게 말할게. 최유라는 지갑을 숨겼다. 나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다고. 박민준은 멍해졌다. 유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최유라의 말투는 점점 냉담해졌다. 당신 월급 300만 원으로 아파트 대출 갚고 애 키우고 엄마까지 부양해야 하잖아. 완전 빈털털이라고. 하지만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박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사랑? 박민준 씨, 나는 당신이 능력 있는 남자인 줄 알았어. 나한테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남자. 지금 보니 내가 잘못 봤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끼어들었다. 유라야, 너희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이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님, 이제 그만 착각하세요. 최유라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왜 당신들 따라 고생해야 하는데요. 그녀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 인테리어도 이렇게 좋고 가구랑 가전도 다 갖춰져 있어서 나는 이게 다 박민준 씨 능력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 다 전 부인 공이었네. 이제 전 부인이 떠나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는구만. 최유라는 비웃었다. 월급 300만 원에 집안 지출은 500만 원이 넘어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와. 박민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유라야, 가지마.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 나한테 말해봐. 무슨 방법이 있는데? 최유라는 가차없었다. 돈을 빌려? 친척들한테 손을 벌려? 아니면 내가 당신들 가족을 먹여 살려? 내가 다른 일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게. 박민준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박민준 씨, 당신 올해 나이가 몇이야? 37이지?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해? 최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돈 더 벌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부자 됐겠지. 지금껏 기다렸겠어? 그 말은 비수처럼 박민준의 심장에 꽂혔다. 최유라가 한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잔인한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최유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야 알겠어. 당신 전 부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한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고 애 교육비로 200만 원 넘게 쓰고 온갖 집안 경비까지 다 부담해. 이런 여자를 어디서 찾아? 근데 당신은 뭐가 있는데? 그저 그녀가 너무 강하다고 불평하고 등 뒤에서 나랑 바람 피우고 당신 또 뭘 할 줄 아는데? 모든 말이 채찍처럼 박민준의 얼굴을 후려쳤고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유라야, 그렇게 말하지 마. 박민준이 애원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최유라는 갈수록 흥분했다. 이제 보니 알겠네. 당신은 그냥 구제불능이야. 당신 전 부인이 힘들게 돈 벌어서 집안을 일으켰는데 당신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기가 세다고 불평하고 배신까지 했어. 당신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 시어머니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경악했다. 그녀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며느리가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최유라의 말을 듣고 보니 지원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깨달았다. 유라야, 진정하고 우리 앉아서 차분히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중재를 시도했다. 어머님,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최유라는 가차 없었다. 생각해봤는데 당신들 모자랑 엮이면 끝이 없겠어요. 나는 아직 젊어. 내 인생을 여기에 낭비할 수 없어.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뒤따라갔다. 유라야, 정말 갈 거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최유라는 여행 가방에 옷을 쑤셔 넣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박민준 씨, 내가 물어볼게. 사랑이 밥 먹여줘. 아파트 대출금 내줘. 당신 엄마 노후 책임져줘. 나. 박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당신 전 부인이 왜 당신이랑 이혼했겠어. 당신 본질을 꿰뚫어 본 거지. 최유라가 쏘아붙였다. 은혜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구는 남자. 누구든 당신이랑 살면 재수 없는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박민준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유라야, 제발 가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안다고? 잘못한 걸 알면 뭐가 달라져? 돈이 돌아와? 당신 전 부인이 돌아오냐고? 최유라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박민준 씨, 내가 충고 하나 할게. 당장 가서 전 부인한테 용서 빌어. 안 그러면 당신 집안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최유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망연자실했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방에서 들려오는 박시우의 울음소리만 남았다. 아이는 아마도 방금 전에 다툼 소리에 깬 것 같았다. 방 안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 박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아들이 지원의 사진을 끌어안고 우는 것을 보았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진짜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시우가 눈물범벅이 되어 말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며 박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시우야, 미안해. 다 아빠 잘못이야.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따라 눈물을 훔쳤다. 이 집은 완전히 무너졌다. 날이 밝은 후 박민준은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했지만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은 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군거렸다. 박 대리, 무슨 일 있어? 어제 잠 못 잤어.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민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너무 어리석어서 좋은 아내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아이 학원비도 못 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박민준은 시우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시우가 오늘 학교에서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서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민준은 조퇴하고 학교로 달려갔다. 아들이 교실 구석에 앉아 눈이 빨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빠. 시우는 그를 보자 다시 울기 시작했다.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서 엄마 찾을래.
선생님은 박민준을 옆으로 불러 말했다. 아버님, 시우가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리 상담. 또 돈 들어갈 일이었다. 박민주는 속으로 쓰라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혼자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박민준이 물었다. 민준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지원이한테 가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걔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했어. 이 집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예전에 그걸 하나도 몰랐어. 박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다 아셨어요? 어젯밤에 유라가 한 말이 맞아. 지원이가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 용돈 주고 시우한테 200만 원 넘게 쓰고 다른 온갖 경비까지 합치면 내 월급보다 많았어.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의 집 자식이 우리 집을 위해 그 정도까지 해줬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어머니. 박민준도 목이 메었다. 민준아,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지? 지원이처럼 좋은 애를 네가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했니?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박민준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안 늦었어. 안 늦었다니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지원이도 널 용서해 줄 거야. 걔는 그렇게 착한 아이잖니.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걔를 배신했어요. 박민준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최유라랑. 걔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랑 이혼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네. 네가 지원이를 배신했다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눈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때렸다. 이런 몹쓸 놈. 지원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감히 걔를 배신해?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너 사람 맞아. 양심이 있기는 해? 시어머니가 성인이 된 아들을 때린 것은 처음이었다. 힘이 어찌나 셌는지 박민준의 뺨에는 금세 붉은 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맞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민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 너무 후회돼요. 후회돼서 죽을 것 같아요. 후회하면 뭐해.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원애 같은 좋은 며느리를 네가 쫓아내버렸잖아. 이제 잘 됐네. 유라도 도망가고 집안도 풍비박산나고 이제 만족해?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모두가 지원을 잃은 것을 후회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민주는 최유라가 돌아온 줄 알고 급히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저희는 은행 채권 추심팀입니다. 고객님의 자동차 할부금 연체 건으로.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부금이요? 네, 할부금이 3개월 연속 미납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저희는 차량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다. 안 돼요. 차 뺏기면 안 돼요. 저 출퇴근해야 한단 말이에요. 박민주는 당황했다. 그럼 연체된 금액을 빨리 갚아주십시오.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총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 박민준에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시어머니의 비상금까지 합쳐서 겨우 150만 원을 모았다. 선생님, 돈이 부족합니다. 차는 회수해야겠습니다. 직원은 가차 없었다. 자신의 차가 견인되어 가는 것을 보며 박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차가 없으면 출퇴근은 물론이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저녁이 되자 박시호는 배고프다고 울었다. 집에는 먹을 만한 음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박민준이 냉장고를 열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예전에 지원은 항상 냉장고를 가득 채워 놓았었다. 이제 그녀가 떠나니 아무도 이런 일을 챙기지 않았다. 아빠, 배고파. 시호가 불쌍하게 말했다. 박민주는 눈물을 꾹 참고 남은 돈으로 아들에게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었다. 아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초한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한 가정을, 그를 사랑했던 여자를, 그리고 아들의 미래를 망쳐버렸다. 깊은 밤, 박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 속 지원의 사진을 넘겨보았다. 사진 속 지원은 항상 웃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삶에 대한 사랑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여자를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박민주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어 지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어. 문자를 보낸 후 박민주는 계속해서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다. 지원이 답장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그가 그녀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그녀가 그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3일 후 박민주는 마침내 지원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내일 오후 3시 카페에서 봐요. 문자를 받은 순간 박민주는 흥분으로 손이 떨렸다. 그는 이번 만남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며 마음속의 모든 말을 지원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박민주는 1시간 먼저 카페에 도착해서 긴장된 마음으로 지원을 기다렸다. 정확히 3시 지원이 나타났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건강해 보였다. 이혼할 때의 초췌한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의 지원은 훨씬 편안해 보였다. 지원아, 박민준이 일어서며 목이 메었다. 지원은 평온하게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말해요. 무슨 일이죠? 나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박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다. 사과는 됐어요. 우린 이미 이혼했잖아요. 아니, 꼭 사과해야 해. 박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지원아,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예전에는 너무 쓰레기였어. 너무 소중함을 몰랐어. 알았으면 됐어요. 지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할 말 있어요. 지원아,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합칠 수 있을까? 박민준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지원은 피식 웃었다. 박민준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불가능해? 나 정말 잘못한 거 알아. 나 변할게.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박민준이 흥분해서 말했다. 변하겠다고? 지원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최유라는? 그 여자한테 한 약속은? 박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여자는 떠났어. 내가 돈 없다고 떠나버렸어. 아, 그래서 그 여자가 떠나니까 내 좋은 점이 생각났군요. 지원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말 속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박민준은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박민준 씨,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원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영원히 소중함을 몰라.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박민주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지금 나를 찾아온 건 정말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가 없으면 당신이 살 수 없기 때문이지. 지원은 전곡을 찔렀다. 만약 최유라가 당신을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의 생활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면,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까? 그 질문에 박민주는 침묵했다. 지원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를 찾아온 것은 정말로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지원아,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 인정해.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박민준이 흐느꼈다. 후회하면 소용있나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준 씨, 어떤 것은 놓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아니야, 지원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박민준이 급히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지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민준 씨, 진정해요. 진정 못해. 박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원아, 당신 없으면 나 정말 못 살아. 시우도 엄마가 필요하고 우리 엄마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이 필요해. 내가 필요하다고? 지원이 비웃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당신들이 필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이야.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박민준의 심장을 내리쳤다. 아니야, 지원아. 우린 정말 당신이 필요해. 박민준이 급히 해명했다. 만약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요? 내가 실직하고 파산했다면요? 지원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도 당신은 내가 필요할까요? 박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원에게 돈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실이 그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봐요. 당신 스스로도 대답 못하잖아요. 지원이 가방을 들고 떠날 준비를 했다. 박민준 씨, 시우 잘 돌보고 어머니께 효도하세요. 하지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요. 지원아, 잠깐만. 박민준이 급히 뒤쫓아갔다. 그럼 시우는 어떻게? 걔 매일 엄마 찾으면서 운단 말이야. 지원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처음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보인 순간이었다. 시우는 내가 돌볼 거예요. 하지만 당신 아내로서가 아니라, 지원이 말했다. 주말마다 데리고 나가서 필요한 것도 사주고 할게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지원아. 박민주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지원은 이미 멀리 가버렸다. 지원의 뒷모습을 보며 박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실수는 되돌릴 수 없고 어떤 감정은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원의 그에 대한 사랑은 이미 죽었다. 그의 배신과 소중함을 모르는 태도 속에서 죽어버렸다. 지금의 지원은 단지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시우를 계속 돌보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가장 그를 사랑했던 여자를 잃어버렸다. 집에 돌아온 박민주는 만남의 결과를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듣고 나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다 우리 잘못이야. 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 어머니, 지원이가 시우는 돌봐준대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걔를 잃었어요. 박민준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이게 바로 업보라는 거겠지. 시어머니가 한탄했다. 우리가 지원이한테 죄를 지었으니 하늘이 우리를 벌하는 거야. 그 후로 박민준의 삶은 매우 힘들어졌다. 차가 없어진 그는 매일 2시간씩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야 했다. 지원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진 그는 시우에게 가장 저렴한 학원만 보낼 수 있었고 아이의 교육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다.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 못하고 매일 아끼고 아끼며 살아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박민준이 매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배신을 후회했고 소중함을 몰랐던 것을 후회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잃은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지원은 이혼 후의 삶이 점점 더 좋아졌다. 가정의 부담이 없어진 그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일에 쏟았고 금세 승진하여 연봉도 올랐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림을 배우고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만나고 여행을 다녔다. 매주 주말 그녀는 시우를 데리고 나가 놀아주고 아이에게 옷과 장난감을 사주며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가정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박민주는 끝없는 후회 속에서 자신이 뿌린 쓴 열매를 천천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